내가 오세훈이 만나고 뭐라는 줄 알아? 처음 만나고 네. 김영선이 앞장서고 만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쵸.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미친놈 아니냐. 세상을 뒤집은 봉지욱 기자의 역대급 특종이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하명 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단독 보도로 공개된 스폰서의 생생한 육성 폭로 앞에서는 진땀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린 오세훈 시장의 끔찍한 민낯 파헤쳐 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늘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에 갔는데 오세훈 시장이 법정에 가게 만든 장본인이 접니다. 예, 2024년 계엄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계엄 한 달 2024년 10월과 11월에 제가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 녹음 파일을 우리 세상에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제가 당시 이제 뉴스타파 탐사 1팀장이었는데 저희 팀원들이 정말로 제가 엄청나게 혹독하게 팀원들 모시게, 좀 악마 팀장이죠. 모시게, 저도 안 쉬었죠. 저도 안 쉬고 주말 밤낮 없이 그때 일을 할 때였는데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가 명태균 게이트를 뚜껑을 땄습니다. 예. 박형광 기자가 그 뚜껑 안 땄으면 우린 모르고 다 넘어갔겠죠. 근데 뉴스토마토 박형광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큰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하다가 뒤늦게 이제 뉴스타파에서 제가 참전을 했고 제가 아마 처음 저희 팀에서 집중 보도했던 게 오세훈이었습니다. 당시에 오세훈의 오자도 잘 안 나올 때였어요. 근데 오세훈이 명태균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보도를 하면서 실제로 오세훈 회장의 스폰서 김한정 씨와 미래한국연구소에 있던 강혜경 씨의 녹음 파일을 제가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예, 최초로 공개했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뭐 들어가면서 한 얘기가 있더군요. 한 얘기가 있는데 아마 굉장히 부인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는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결심이 검찰은 징역 1년 이상 구형할 거라고 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혐의가.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고 그 비용을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넣었다. 3,300만 원을 넣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 3,300만 원을 제가 보도했던 그 사항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오늘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이란 이제 이름도 제가 그때 공개를 했네요. 11월 달이네요. 예. 요 앞전에도 기사가 한두 개 있을 텐데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 씨의 육성을 최초로 공개를 했고 이 육성에는 김한정 육성에는 본인 스스로 본인이 명태균을 몰랐는데 오세훈 이때가 여론조사 공짜로 줬을 때가 2021년 2월 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예요. 그때 오세훈이 날더러 명태균을 만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명태균 만났잖아. 나 그래서 인생 꼬였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은 명태균 씨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서 돈이 꽤 있나 봐요. 제주도에 별장이 있는데 뭐 그런 데서 명태균 씨가 와서 김건희나 윤석열이랑 통한 걸 수시로 들려줬는데 나도 들었는데 강혜경 국장 당신도 들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 김한정은 우리 돈으로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려는 이준석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도 내가 냈다라는 겁니다. 김한정 씨는 오세훈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아예 여론조사 회사를 차려버리려고 했어요. 명태균 씨가 이제 본인이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강혜경 씨한테 여론조사를 그냥 우리가 차리자. 오세훈을 대통령 만들려면 대선 때는 여론조사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조작의 맛을 안 거죠, 이분이. 아니까 알다 보니까 다음 대선에 오세훈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 회사까지 아예 차려버리려고. 이게 다 육성 파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오세훈 스폰서 이 김한정 씨는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거를 공개했죠.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아직 안 나왔죠? 구형이 몇 년 나온지 알면 좀 알려주십시오. 댓글로. 김한정 회장의 송금 내역. 지금 오세훈 회장이 공짜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그게 3,300만 원이죠. 3,300만 원인데 저희가 이제 이 송금 내역을 당시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한정 회장이 강혜경 씨의 계좌로 또는 미래항공연구소의 계좌로 입금한 그 내역 3,300만 원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밝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냥 보도했던 그대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뭐 비공표 여론조사 몇 회, 공표용 여론조사 몇 회 해서 총 비용은 3,300만 원이 대납됐다. 이대로 그냥 그 확정이 됐어요. 돼가지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4년 계엄 전에 이미 보도를 했는데 오늘 뭐 오세훈 시장이 뭐 들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어느 쪽 카메라를 보는 게 좋아요? 정면을 봐주십니다. 정면이요? 멀리?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상되는 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태균 등을 했지만 검찰과 특검은 도리어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제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체적 진실이 뭔지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미 이제 공개한 것들이 있는데 실체적 진실은 스폰서 김한정 회장 본인의 육성에 다 나와요. 여러분께서 제가 몇 가지를 많이 있는데 틀어들어 보니까 한번 보세요. 김한정 회장이랑 오세훈의 스폰서와 미래항공연구소 당시 국장이었던 강혜경 씨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얘 오세훈이 만나고 뭐라는 줄 알아? 딱 처음 만나고 네. 김영선이 앞장서고 만나고 네, 그랬다 그쵸. 거야.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미친놈 아니니. 솔직히적으로 미친놈이다. 네, 네. 근데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놈이 없었거든. 그쵸. 그래서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오세훈이 벌써 몸 딱 도살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 새끼한테 엮인 거 아니야. 내가 김한정과 명태균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세훈이 날 보러 만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만나가지고 명태균 이 새끼랑 엮인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명태균을 알게 되고 명태균에게 수시로 돈을 보냈는데 지금 확인된 것만 3,300만 원이고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늘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제 예상에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정도 구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벌금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형이나 벌금 3천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 무효입니다. 예,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 무효고 아까 지금 한두자니 님이 재선거 아닌 보궐선거. 재선거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뭐 스스로 그만뒀다거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재선거를 하는 거고 보궐선거라는 것은 법을 어겨가지고 강제로 그 배지가 막 예를 들면 시장직을 뭐 잃게 되면 하는 게 이제 보궐선거죠. 보궐선거에서 이르면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12월 안에 조희대 대법원만 협조를 하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 사건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만약에 오늘 검찰 구형 그렇게 나오고 다음 달에 선고가 나오고 2심 이거는 추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판사들이 한 공판 한 두세 번 열고 끝냅니다. 두세 번 열고 끝내면 이게 한 11월 전에는 2심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대법원이라면 내년 1월 전에는 최종 판결을 내줘야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하겠죠. 근데 제 느낌에는 내년 4월에 서울시장은 선거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동혁은 지금 당장 다시 하자고 하는데 장동혁은 본인이 판사고 그거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겠죠. 계속해서
무엇이 아까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지금 법정에 들어가다 실체적 진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담긴 오세훈 스폰서의 육성을 들어보시죠. 니가 뭐 뒤집어 써라. 뭐 뒤집어 써도 명태이가 뒤집어 쓰던 감옥을 가든 간에 명태이라도 뭐 좀 한 받고 내 자리는 이제 못 준다. 이렇게 터진 이상은 뭐 한 10개 줄게 20개 줄게 해갖고 던져주고 네네. 야 니가 뒤집어 쓰고 뭐 허위 진술을 하고 뭐 가라 하든지 막말로 뭐 이쪽에 뭐 제보자한테 뭐 끌어모아갖고 뭐 한번 하든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명태균 게이트가 뉴스토마토에서 터졌어요. 터지다 보니까 김한정 회장이 오세훈 스폰서가 엄청 당황한 겁니다. 내가 지금 불법적인 일을 했으니까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한테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해가지고 입을 막아가지고 네가 덤태기 쓰고 가라.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는 건데 요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 통화가 2024년 9월 10일이잖아요. 아마 뉴스토마토 최초 보도가 뭐 9월 4일인가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아직 명태균 게이트가 그러니까 불만 붙었지 제대로 이제 번지기 전이죠. 요때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이렇게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오세훈의 스폰서 김한정 회장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이 근데 강 실장 국민의힘은 살려 그러지 마. 근데 국민의힘은 살리는데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야당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강 실장, 국민의힘은 살리자. 강혜경 씨는 이때 이미 다 폭로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얘기를 하니까 오세훈 스폰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폭로하게 되면 오세훈 공짜 여론조사도 나올 텐데 그러지 마. 국민의힘은 살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강 실장은 위에 분들 녹취 이력 듣긴 했는데 녹취한 거 있냐? 아니요, 없어요. 그거 아무도 없지. 네네네네. 위에 분들 녹취한 거 있냐? 오세훈이나 윤석열이나 김건희 이 위에 분들과 관련된 녹음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이제 녹음 파일의 다른 내용에는 혹시 오세훈하고 나하고 관계된 녹음도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예, 지금 그래서 오늘 이 김한정 회장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불법 정치 자금을 준 사람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지금 법정에 있을 거예요. 법정에 있을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있는데 곧 구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형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녹음 파일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특검이 정치적인 뭐 공작을 했다,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오세훈 시장을 최초로 수사한 건 창원지검 윤석열 때입니다. 오세훈 시장을 입건해가지고 수사한 건요. 윤석열 정권 때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명 수사는 윤석열이 하명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재명 정권에서 한 게 아니고 이 수사의 시작은 2025년 1월경부터 한 거거든요. 예, 내란 이후에 한 거예요. 내란 이후에. 내란 직전에 제가 이걸 뉴스타파에서 육성을 공개했고 육성이 공개되다 보니까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란 이후에 검찰이 정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윤석열 12.3 내란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됐을 때 전 정권 끝났다고 그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근데 검찰도 이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검찰은 항상 대선 후보가 헷갈릴 때는 이중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2021년 대장동 사건 때도 검찰이 눈치를 보면서 이중 플레이를 했죠. 예를 들면 정영학 녹취록에 대장동 구분 없다는 거 검찰은 알고 있었죠. 근데 언론에서 모든 언론이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야라고 숱한 오보를 남발하고 있을 때 심지어는 막 그걸로 기자상도 막 받고 이래요. 대형 기자상까지 막 받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제지를 하지 않았죠. 왜냐? 그러다 윤석열이 되면 어떡할 거야? 나중에 너 이재명 도와줬지라고 그래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이 한 짓을 보면 이재명을 조폭과 엮으려고 하는 게 국민의힘 박철민 돈다발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검찰이 움직였던 겁니다. 이재명과 조폭을 연결하는 그림은 박철민이란 그 조폭이 그린 게 아니고 그 박철민을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선이 치러졌고
검찰이 그린 그림에 따라서 이재명은 조폭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조폭 연루설이었는데 나중에는 성남국제 마피아파의 고문이 이재명이다. 박철민의 고발장이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조폭과 아는 사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재명이 조폭이다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검찰은 항상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검사의 수사권을 못 뺏으면, 정리를 이번에 못하면 다음 대선 때 아니면 다음 총선 때 검찰은 반드시 개입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무슨 국민 인권 그런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가장 항상 우려했던 것은 검찰이 권력의 개가 돼가지고, 아니면 이재명이 너무 싫어. 그럼 차기 권력에 기대는 거죠. 차기 권력에 기대서 이재명을 잡는 사냥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걱정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자로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우려도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고통받을 텐데, 실제로 지역 같은 데는요, 지역 유지들이 경찰서 가면 잘 기소가 안 돼요. 지금 경찰이 스스로 사건도 끝낼 수 있잖아요. 불송치 결정, 검찰로 안 보내고 자기들이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검찰의 컨트롤 없이 사건을 묻어버린다, 암장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견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을 그렇다면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잘못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그 견제 장치를 제대로 못 만든다면, 민주당에서 못 만든다면 검사의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이 남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가 좋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선택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여론에 따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론을 무시할 수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줬을 때 검찰청 폐지나 여러 가지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렇게 대선 공약이었어요. 검찰청 폐지 대선 공약 지켰잖아요. 근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 그래 검찰 보안 수사권도 잘못된 말이에요. 그냥 수사권입니다. 검찰은 옛날에 얘가 싫어, 이 기업 회장이 싫으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시를 지금 못하게 하는 거, 그건 없어졌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경찰이 했던 사건을 받아가지고 내가 좀 더 해볼게 라고 하면서 사건의 방향을 틀 수도 있고,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어. 예를 들면 예전에 연예인 에이미 프로포폴 사건 있잖아요. 프로포폴 사건. 그 에이미가 프로포폴 투약을 하다가 미용실인가 어디서 쓰러지면서 그 사건이 처음 시작이 돼요. 당시에 프로포폴은 마약류가 아니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도 아니었어요. 그 2012년 얘기입니다. 그 보도를 제가 JTBC에서 최초 보도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최초 보도를 했냐면,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경찰이 이 에이미를 수사했는데 프로포폴과 투약을 안 했다고 잡아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에이미 사건을 끝내려고 했어요. 끝내려고 했는데 당시에 춘천지검의 검사가 사건을 받은 다음에 이상한데 왜 특정을 못하지 하고 프로포폴 투약병에 있는 거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지문을 채취해냅니다. 그렇게 하고 이 국과수의 증거를 가지고 에이미를 불러다가 자백을 받아요. 이게 보안 수사죠. 사건이 그냥 끝날 뻔한 거. 에이미라고 아시죠? 집안이 굉장히 잘 사는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저랑은 제가 그때 이제 보도를 하면서 저랑은 사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뭐 다음에 해결사 검사 사건이 또 있잖아요. 에이미를 수사했던 그 검사, 에이미를 보안 수사에서 구속시켰던 그 검사가 나중에 에이미와 어떻게 보면 좋은 감정, 호감을 가져가지고 사귀게 돼요. 사귀게 되면서 에이미가 성형외과에서 뭐 엉덩이 보형물인가 뭐 어떤 시술이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항의를 하는데, 그 항의하는데 이 검사가 남자친구가 됐잖아요. 남자친구가 개입을 하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해결사 검사 사건이 돼서 이 검사가 실형을 받습니다. 실형을 받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경찰은 당연히 무혐의, 예를 들면 성남FC, 이재명 시장이 성남FC 축구단 살리려고 기업들한테
협찬을 받았어요. 뭐 이재명 시장이 본인이 직접 합니까 그거를? 시민의 구단이고 당시에 성남시는 돈이 10원도 없었어요. 2014년 얘기입니다. 대장동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어. 야 민관 합동 개발로 해. 돈은 민간이 다 돼. 리스크 쟤네가 다 가져. 망하면 쟤네가 그냥 망하는 거고 우리는 아무 손해 없어. 이렇게 한 거. 돈이 없으니까. 만약에 성남시가 지금만큼 돈이 있었다면 직접 했겠죠. 공영개발 자기들이. 근데 당시에 똑같이 성남FC 축구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두산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뭐 본인이 착복한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2021년도 수사할 때 경찰이 한번 막 고발이 많다 보니까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종결을 했는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재수사를 지휘합니다. 그게 보안 수사예요. 끝났던 사건을 다시 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도 검사가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지휘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사실상 검사가 사건에 개입하게 되면 경찰이 끝낸 사건도 다시 만들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오늘 또 제가 뭐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니까 댓글도 못 보고 했는데 지금 뭐 최욱 씨가 뭐 보고 있을 겁니다. 뭐 심심할 거예요. 맨날 바쁘게 살다가 지금 뭐 최욱 씨는 보고 있으면 여기 댓글 좀 슈퍼챗 좀 쏘면서 최욱 씨 우리 최욱 MC 그 슈퍼챗 쏘면서 한번 댓글 좀 남겨주세요.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저랑 뭐 이명수랑 삼겹살 먹고 이래도 그거 다 보더라고요.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금단 증상이 있죠. 방송이 매일 하던 사람이 이 시간에 방송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근질근질 할 겁니다.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보안수사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신년 기자회견에서 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했던 말을 바꾸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하되 분명한 것은 여론이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느냐에 따라서 완전 폐지냐 일부 존속이냐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지만 일부 이 특수부 검사들이 정권에 충성하느라고 그거야말로 이제 하명 수사죠. 제가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명태균 게이트가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촉매제, 촉발제 역할을 한 거 아닌가. 황금폰이 핵심이었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는데 그것은 그 조은석 특검팀 또는 이제 앞으로 있을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아마 그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발단이 된 거 아닌가라는 건데 지금 내란 특검팀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뭐 짧은 기간 안에 그 주요한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분들이 자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 규명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새로운 진실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저도 재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근데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것 가운데 12월 3일 그날의 동선을 쭉 특검팀이 살펴봤더니 성형외과 의사의 진술, 뭐 보좌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별로 김건희 씨가 계엄에 관여한 그런 증자는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황금폰에 나온 여러 가지 뭐 그 의혹들이 있어서 공천 개입 등 그래서 이 본인의 범죄 사실을 감추려고 비상계엄까지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를 어떻게 무혐의 처리했지? 이건 좀 문제다라는 건데 그 뭐 특검팀이 실제로 뭐 시간은 적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파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무혐의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뭐 거론할 부분이 없다고 보고요. 네.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 제가 또 거기에 관여가 돼 있었었고 또 그 경선은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해서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토론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반적인 거를 제가 다 기획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사 결정 구조가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거의 키를 갖고 있었어요. 의사결정 구조가.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5대 5다. 뭐 저한테 한 얘기니까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부부가 그렇게 해서 합의 보고 결정한 거를. 인사. 예. 그래서 모든 인사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결정권. 부분들의 결정권이 5대 5다. 예, 이 얘기는 김건희 씨가 해준 거죠?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왜냐하면은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종업원하고 계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종업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결정은 이제 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종업원이 하고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사장인지를 빨리 알아서 예.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래야 지시 전달 보고 네. 크로스 체크 예. 이런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키를 갖고 있느냐를 알아야 일을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 김건희였다. 예. 그래서 이제 후보는 윤석열 예. 총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전 총장님이셨는데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원래 후보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대 5다. 네. 예,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첫 번째 내가 그랬어요. 오세훈은 머리가 안 좋다. 그래서 이해력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통해서 컨트롤을 했고 네. 뭐 저라는 사람이 뭐 지명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통해서 오세훈을 컨트롤했다. 컨트롤했고 그다음에 이준석은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뭐 말하는 대로 하니까 아,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준석 씨는. 아. 그러니까 뭐 크게 별도로 뭐 컨트롤이 이렇게 필요 없어요? 예, 없었어요. 예. 직접 통화하고 예. 되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 예. 저를 꼭 쓰고 싶다 하니 예. 그럼 세 가지 조건을 대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네. 그 컨트롤이 되겠냐. 음. 예, 그 오세훈과 이준석은 그렇게 해서 제가 당선을 시키고 진행을 했는데 네. 그랬더니 아유 우리 오빠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똑같은 말을 세 번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윤석 검찰총장을 제가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5대 5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비상계엄도 5대 5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의사결정 구조가 네.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예. 5대 5니까. 예. 아 제가 들은 것만. 제가 그러니까 5대 예. 지분이 김건희에게 50%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김건희 씨가 50%의 결정권을 갖고 있었을 거다. 아니 원래 그렇게 해서 5대 시작한 5니까. 거예요. 예, 5대 5니까. 대통령 당선돼도 예. 5대 5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데 어제 패밀리 제가- 비즈니스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네. 그 초기에 캠프에 사람 들어오는 것도 네. 실제로 5대 5지만 여사가 이제 다 저한테 물어봤고 또 그 부분에 됐고 원래 토요일 날 어느 그 토요일이요? 그 당시 이제 네. 날짜는 이제 제가 예, 정확히 기억하지 예. 못하지만 캠프 구성할 날. 구성할 때 네. 그때 이제 토요일 날 권성동 정진석 예. 이 두 분이 오셨어요. 예. 그분들은 저를 볼 수 없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코바나 콘텐츠에 있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오셨는데 예. 아크로비스타에 그 두 분이 와서 이제 캠프 구성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짜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누굴 데리고 오냐면 누굴 데리고 오냐면 그때 데리고 온 사람이 장재원입니다. 장재원. 예. 예. 그래서 장재원 씨 보고 예. 조직 구성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장재원 씨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했던 윤한홍이를 일요일 날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캠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예. 이게 윤석열 대선 캠프의 시작은 정치권에서 예. 처음에 권성동, 정진석, 그 다음에 장재원. 근데 예. 조직 구성을 잘 못해서 예. 윤한홍. 거기서 이제 이 4인방이 핵심 키맨이다. 조직을 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어떠냐면 지금 이제 옥고를 치르고 계시는데 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지만 그 대통령하고 저하고 그때 검찰총장이죠. 그 제가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왜 이런 일을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하면 권의원이 자꾸 그렇게 하잖아. 예, 친구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권의원이 실질적으로 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네.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 첫 번째 저하고 부딪혔던 게 뭐냐면 그 윤석열 총장은 그 보수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해갖고 이제 적폐청산할 때 네. 1000여 명을 조사하고 한 200명을 구속했습니다. 네. 국정원장 4명도 구속됐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구속을 했죠. 근데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경선 치른다는 것은 폭탄을 들고 뛰어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탄핵소추위원장이 누구였느냐?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권성동 의원을 법사위원장이었으니까. 예.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면 TK에서 그 표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그거를 끝까지 안 치겠다고 한 거를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저예요. 아니 권성동 그 본인은 공무원이라서 자기가 선대위원장을 하고 싶다 권성동 의원이. 아니 본인은 공무원이라서 네. 지시 받은 대로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권성동 의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 권성동 의원이 자기가 선대위원장을 꼭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경선 하나마나 지는 건데 그러면 친박을 지지했던 세력 그 다음에 TK에서 박정희 대통령 향수가 강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에서 그 사람들이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경선을 통과하고 나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3일을 저를 쫄랐어요. 저 윤석열 당시 후보가. 예. 예.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 그거 좀 해주지. 그러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거요. 아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그거를 위해서 예. 친구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윤상현 의원. 네. 예. 윤상현 의원을 그때 그저 뭐지 그때 무슨 단장이었어요? 그때 유세 단장. 예. 아니 그분이 이제 그 뭐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셨지만 전두환 대통령 전 사위지 않습니까? 네. 그분을 해서 전라도나 이쪽에 오케이.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예. 차례 들어서 예. 지금 어떻게 사실 하겠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은 아까 5대5 말씀하셨을 때 네. 김건희 씨가 그 최소한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돼서 네. 기자들이 이제 그 특검을 막 취재를 한 거예요, 주변을. 네. 그랬더니 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권력의 추가 윤석열로 세팅이 된 거다. 그러니까 당선될 때까지는 5대5였을지 모르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사실상 윤석열이 다 한 거다. 김건희는 지분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특검팀에서 나와요. 그래서 계엄의 결정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예. 의사 결정 구조는 5대5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파트를 부부가 동반으로 이제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혼자 도장 찍는다고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제가 네. 여기서 뭐 포장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사실대로 사실만 내가 얘기하셔야 돼요. 사실만. 그리고 그 사우디 국왕이 왔었잖아요. 네. 누가 악수를 하대요? 김건희 씨도 아니 그러니까 늘 그런 일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의사 결정 구조는 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결정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몰라도 그게 진행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결정을 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결정이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내가 네. 생각이 많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이 얘기를 12월 너 때문에 망쳤다는 얘기는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준비 없이 그렇게 했겠어? 저한테는 그렇게 딱 들리던데. 왜 다르게 들리나요? 왜 이렇게 준비 없이 사고를 쳐? 아니요. 준비가 아직 왜 이렇게 부족하게 준비했어? 왜 이렇게 부족하게 준비했어? 너 군대 안 갔다 왔구나.
그건 사실이죠. 예. 아니 제가 그건 사실이죠. 저는 네.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네. 1년 전에 말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프로에 그런 건 잠깐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예. 똑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힘들어요. 예. 근데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꾸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아니 제 기회는 그렇게 들리던데 어. 또 왜 그딴 식으로 일을 했어? 철저하게 안 하고 예.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저한테는 그렇게 안 들렸나요? 근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잖아요. 네. 그리고 12살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너 네. 때문에 망쳤어? 이런 말을 아무리 부부지간이어도 예. 그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5대5라서 그런 겁니까? 저는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예. 근데 초등학교 요새는 이제 엄마나 아빠하고 예. 다리를 한쪽씩 묶어서 예.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예. 아세요? 초등학교 운동회 가면 2인 삼각 하죠. 예, 그런 거. 하죠. 예. 그때 보면 이제 꼴등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은 뭐라고 하느냐? 엄마 때문에 꼴등 됐어. 엄마는 네가 못 뛰어서 그랬잖아. 똑같은 얘기인데. 한쪽 다리를 서로 묶고 네. 달리기 했는데 예. 너 때문에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장님 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 안질병의 주술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주술사면 예. 그거 다 그러니까 제 사건과 관련돼서는 예. 너무 자꾸 다 이제 조금씩 왜곡된 게 너무 많은데요. 예. 제가 김건희 여사한테 했던 말이 예. 예, 본인 윤석열 총장은 예, 장님무사고 본인은 눈이 참 좋다. 근데 안질병이다. 그분이 주술사였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겠어요? 눈은 참 좋은데 안진뱅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회자가 됐냐면 김건희 여사가 왜 안질병이냐? 선거 기간에 영부인이 선거 유세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코바나 콘텐츠에서 움직여서 사과 이제 기자회견을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는 코바나 콘텐츠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알아요. 끝나고 나서 정말 진짜 안질병이처럼 못 움직였네요. 다 떠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다 알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의사결정 구조로 종합해 볼 때. 네. 그러면 특검의 수사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감히 지금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말은 할 수가 하는 없어요. 것은 제가 지금 불경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 구형을 받는 사람인데 다음 주 제가 화요일? 예. 예.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 예. 저한테 부담스러운 말인데 예. 우리 집에 가도 우리 집에 가도 의사 결정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잖아요, 딸들이. 예, 그러면 용돈을 달라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용돈이 나오겠느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 구조가 그래요. 그 집 구조가 그렇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예. 예. 김건희 여사가 경선 때 네. 예, 이혼 발표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혼 발표? 예. 경선 때? 예. 그러니까 실질적이 지금 네. 어제 그 주진우 씨가 얘기한 그 얘기구나. 어떤 거요? 뭐 최초로 이혼하는 당선인 아니에요, 되고 싶어? 그거 아니에요. 경선 때. 경선 때. 예, 경선 때 처음 출발할 때 네. 1시에 이혼 발표를 한다고 네. 여사가 대통령한테 얼음장을 놨어요. 예, 왜 5대5인데 네가 먼저 결정해. 잠깐만요. 요거 조금만 더 그래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배경 설명.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들이 네. 글쎄 반도 안 나온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대부분 또 이제 자기 시각으로 정치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자기 입장에 따라서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쭉 설명드리면 왜 5대5냐. 네. 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왜 내 허락 없이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해? 예? 그 다음에 아니 사이도 자식인데 우리 엄마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당신 면회 한번 가봤어? 오후 1시에 내가 기자들 불러서 이혼 발표할 테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해. 예. 왜 5대5인데 너 혼자 결정해. 예. 사건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너무 왜곡된 걸로 다 그냥 어떻게 주소 들은 것 같고 또 그거 갖고 막 이렇게 거짓의 산이 많이 쌓여 있어서 김건희 제가 씨가 말하기가 그러면 어려워요. 예. 경선 때 이혼 발표를 하려고 시간을 오후 1시까지 잡았다는 것은 사실 당시에 캠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겠네요. 캠프 사람들은 몰라요. 코바나 콘텐츠니까. 코바나 콘텐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대요. 정진석 그분 같은 경우도 예. 밖에는 묶어놓은 개다.
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구속되기 전에. 맞아요. 몰라요. 그리고 김재원 씨가 얘기할 때 그 아크로비타 와서 그 피자나 뭐 이런 거 뭐 가서 뭐 고기나 먹고 갔지 뭐 지가 언제 거기 들어왔을 수 있겠어? 그런데 정말 못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안의 구조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정지원이나 유거경이나 거기서 이제 심부름하는 친구들이고 그 네. 친구들하고 제가 뭐 대화를 하거나 뭐 해본 적에서 문 열으라고 문을 열어주고 뭐 그 친구들이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50분이어서 10분밖에 안 남아 예, 있는데 중요한 거 빨리빨리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네. 네 맘대로 하면 너 혼자 해. 나 안 할 거야라고 이혼 발표까지 계획을 했던 김건희 씨는 네. 이 비상계엄의 기획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기획자라고 하지는 않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불만 불평을 했으면 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를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고 보는데 모든 의사 결정은 네. 김건희 여사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안 그러면 뒷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창에 너무 뜬구름 잡기로 얘기하니까 힘들다 듣기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의사 결정 구조가 네. 내가 거기서 복고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의사 결정 구조가 네. 김건희 여사의 허락 없이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큰 결정은. 네. 근데 해버렸잖아요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사 결정 구조가 그렇게 네. 돼 있는데 네. 너 때문에 망했어라는 얘기는 그걸 알고 있어서 너가 왜 그 똑바로 못했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그거 누가 뭐라 해도 의사 결정 구조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정하시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된 거는 항상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질타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독단적으로 하는 거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꿈 얘기. 어떤 거? 저 남쪽으로 가면 안 돼. 다 취소시켜. 아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왜곡이 많이 됐는데 제가 네. 아니냐면 그때 그 김 비서관이라고 김영선 의원 네. 수행 비서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꿈이 너무 안 좋아서 예. 그래서 문자를 보내요. 김건희 씨한테. 예, 네. 문자를 보내는데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남쪽으로 가실 일이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네. 그랬더니 뭐냐면 캄보디아하고 발리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예. 그 영문이 전화 오니까 옆에 있는 수행비서가 너무 놀래갖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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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어제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남쪽 바다에 떨어지더라. 예. 선생님이 뭐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남쪽 바다에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좀 조심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는 어디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캄보디아 발리 예. 써준 거죠. 그냥 캄보디아 발리라고 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간지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G2N인지도 몰랐고요. 네. 그런데 여사가 바로 거기서 오빠 선생님이 응. 오빠 선생님이 가지 말해. 가지 말래. 예. 예. 다 취소시켜 이러더라고. G2N을 다 취소시켜? G2N인지 나는 모르고 그냥 가는 거를 다 취소시켜. 네. 예.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비행기 떨어진다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제가 그런 꿈을 꿨는데 뭐 그렇게 개의치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진다면서요. 내가 죽는데 어떻게 그걸 개의치 않아요. 그럼 그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집에 다시 가서 꿈을 꿔라. 비행기가 안 떨어지는 꿈을 선생님. 이러고 전화가 끊겼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 개의치 마라는 마산 앞바다의 정어리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탈선하고 그런 일이 그때 그 당시 있었어요. 네. 그게 아마 텔레그램에 있어서 그게 아마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다시 검색해 보시면 그거를 보내게 됩니다. 자,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사실은 외교 행사는 1년 전에 몇 년 전에 다 세팅이 되는데 그거 다 취소시켜라고 말할 정도로 물론 이제 취소는 되지 않았지만 아니 제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정말 그 이제 그 당시에 일주일 뒤에 성공의 교수 예, 저 그런 일이 신부님께서 있었죠. 예, 예, 뭐 비행기와 사고. 관련돼서 그 다음에 난리가 났었죠. 예, 난리가 여론이. 났죠. 예. 자, 예.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조사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재판 지금 그 정치자금법 사건에 네.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 화요일에 예. 검찰에 구형이 있을 예정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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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네. 창원지검으로부터 그 공공형사부장 법무부의 공공형사부장으로부터 해서 실시간으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받아서 네. 전달을 했겠죠. 김건희 씨에게. 네. 그리고 관련해서 정유미 지검장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사받을 때 네. 혹시 이런 거를 좀 느낌이나 이런 게 좀 있으셨습니까? 느낌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 예, 의사 결정 구조를 제가 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받았을 거고 3개월 동안 요번에 보니까 네. 10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네. 예. 보고서는 네. 수사 보고는 10번을 보고서는, 했더라고요. 예. 10번을 했고 거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예. 자체 조사와 관련 조작한 게 없다. 예. 그리고 자체 조사한 게 조작이 없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김건희 그 씨는 이야기를 제가 그 수사 받으면서 음. 저한테 확인시켜 줬어요. 그리고 강혜경 씨가 하는 80안건은 부풀려서 한 거다. 음.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전 검찰한테 다 들었어요. 당시에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서 아 황금폰- 그거는 이제 창원의 인터불고 그 인터내셔널 호텔이네요. 예. 인터내셔널 아니 호텔에서 세 번 만나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USB를 통해서 황금폰에 있는 내용을 일부 내용이죠. 아주. 그러니까요. 그 녹음 네. 파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영선이 그거 해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네. 그거를 전달을 해주라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전달을 했잖아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그걸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혹시 최근에 확인하셨어요? 전달한 거는 정확하게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거기에는 내용들을 자기가 노트북으로 해서 다 확인해서 전달을 했죠. 이런 것이 있고 이렇고 이렇게 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인터내셔널 호텔에 세 번 만나요 방에서. 네. 예, 그래서 저한테 전달했다는 내용. 이제 USB는 서울 가서 전달해야지 뭐 전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카톡이나 메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다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김건희 씨가 결국에는 우리 명사장님과의 그 공천 여러 가지 또 뭐 꿈 네, 얘기 등등 너무나 많은 검찰에 넘긴 증거물이 60만 건? 그 이게 지금, 다 드러날까봐 지금 이제 전전긍긍했던 거 아닐까요? 지금 카톡 해갖고 네. 몇백 개 나왔다는데 실질적으로 파일 자체가 60만 개입니다. 파일이 60만 개. 네. 그 다음에 카톡이 15만 개, 예. 문자가 2만 5천 개입니다. 예. 지금 그거 아무도 지금 그 공개를 못하죠. 이거 창원지검은 다 갖고 있잖아요. 검찰이 갖고 있겠죠. 검찰이. 예. 예. 검찰은 이걸 갖고 있으면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자기들이 보관하고 예, 있죠.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이 수사가 그럼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카톡이- 하나도. 카톡이 예. 일부가 나왔는데 뭐 제가 교도소에서 145일 있었는데 세상이 뒤집어 봤는데 제가 예전에 모 프로에 나가서 지금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닌 에피타이저밖에 안 돼요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네. 저는 여태까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네. 수사가 하나도 안 돼 있다. 20개, 10개밖에 없는 놈이 20개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허풍이고 과장이지만 예. 100개 가진 놈이 30개 얘기했다고 그걸 저보고 허풍이고 거짓이고 이렇게 하는데 1년 전에 했던 말 다시 가서 보시고 지금 와서 보시면 제가 말이 틀린 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 포렌식 할 돈도 없어요. 네. 근데 전화기는 누가 갖고 있느냐? 남상권 변호사가 갖고 있어 다. 네. 예,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일이 60만 개, 예. 카톡이 15만 개, 그 다음에 문자가 2만 5천 개. 예. 거기에 재미난 거는 공천이나 무슨 대가나 이런 거는 한 개도 없어요. 단어 자체도. 그러니까 제가 이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글쎄 뭐 특검에서 아직 기소도 안 하잖아요. 특검에서 네. 아직 기소를 안 했다 명태균 씨를.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 뭐가 아니 혐의가 특검에서 있으면 당당 특검이 기소 그러니까 기소를 제가 했을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참 그 화요일에 구형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스러운데 예. 하여튼 뭐 나중에 진실을 한 개씩 다 나올 거고 예. 그 명태균과 관련돼서 수사에서 3개월 동안 수사 보고서 10번 올라갔는데 예. 거기에 보면 정유미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기자들하고 간담회에서 명태균 사건은 솜사탕이다. 실적으로
그게 법률적으로 그게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압수수색 받고 조사를 받았느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집에 압수수색 2번 와요. 왜 오셨어요? 검사한테 물어. 대통령 녹음이 나왔잖아요. 근데 대통령 녹음이 나왔다는데 자꾸 김건희 여사와 관계를 계속 물어봐요. 대통령 녹음이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녹음이 나온 게 아닌데 예. 검사는 계속 김건희만 물어봐요. 김건희 여사만. 그럼 누가 지시했다고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갖고 또 재미난 거는 제가 이제 구속됐어요. 그때 그 공소장에 보면 9,800을 내가 세비 반띵으로 돈을 받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김영선한테 빌려주고 거기서 돈을 갚은 거 받은 거예요. 그 다 증거 자료가 재판에 다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구속되고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12월 네. 3일 날 기소가 되는데 그 당시에 검사가 뭐라 그러냐 2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9,800으로 나왔어요. 그죠? 공소장에. 조사를 받으니까 또 7,600이래요. 근데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씨. 네. 사건에 비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사건에 비해서 금액이 좀 작아요. 그러더니 기소할 때는 또 8천 몇백으로 올려요. 9시가 다 됐습니다. 예, 또 시간이 하나는 다 돼서 또 하나는 예. 우리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기소합니까? 그랬더니 구속됐으니까 기소해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에 예. 구형이 검찰의 구형이 나오기 네.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구형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가 꼭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일요일 날 이준석 의원이 검찰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예. 뭐 관련해서도 또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아니 그분들과 관련돼서는 뭐 저 관련 없는 게 없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이준석 관련돼서 아마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소 가능성이 높다. 네. 이준석 관련해서 당시에 당 대표였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 수사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왜 예. 홍준표는 저렇게 다녀요? 오세훈보다 홍준표 훨씬 커요. 근데 뭐냐면 수사는 제일 먼저 초동 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초기 때. 그 초기 때 수사를 고발이나 고소인이 가장 진술이 중요한데 네. 그게 이제 강혜경 김태열 씨가 자기 범죄 사실과 관련된 걸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해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똑바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댓글창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연기만 피우지 말고 다 얘기해라. 속 시원히 60만 개 싹 다 꺼내놓고. 아니 그 남 제가 말씀 남 변호사가 계시니까. 갖고 있는데 그 언론에다가 제가 뭐 했던 얘기가 네. 돈을 좀 내서 그 포렌식을 하라고 얘기해요. 이미 그러니까 포렌식한 그 회사도 있고요. 나올 어디가? 거 다 나왔다라는 아니 뭐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그 회사가 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거다. 근데 뭐 뉴스타파 얘기인데 그게 아까 했지만 그 몇 개요? 200 몇 개. 60만 개예요. 그리고 거기에 왜 내가 그 60만 개 중에 제일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60만 개 중에 대한민국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핵폭탄급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60만 개 있다. 이렇게 많다. 앞으로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다라는 새로운 말만 얘기가 하지 아니라 말고 뭐가 핵폭탄이냐? 뭐가 핵폭탄이라고 제가 제 입으로 해서 그 뭐 어떻게 얘기할 수 그 이름 거명하면 난리 날 건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네. 제가 교도소 있을 때 뭐라 그러대요. 저와 관련된 사람들이 몇 명이다. 지금 댓글창에 미꾸라지라고 막 나오고 있어요. 에이, 그거는 확실하게 사실만 딱 얘기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모든 것을 제가 기억할 수도 없고 또 저는 검찰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요 말만 할게요. 검찰에서 솔직히 말하세요, 진술하세요, 자백하세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격 자체가 그래 안 돼요. 알죠, 제가. 네. 그거.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다음 의원님 기다리고 계셔서.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얘기했잖아요. 뭐요? 이준석 대표는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거 다 전망해요, 기자들이. 누가요? 기자들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사건 관련된 결심 공판이 있어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인데 그 공판에 출석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고 재선거 주장은 자리 보전용이다라는 것과 함께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뒤바꿔 놓았다. 그리고 선거용 하명 수사 하명 특검이었다. 하명 구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명태균 사건에 대한 이야기네요. 예,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특검 구형에 대해서 하명 구형을 할 거다. 본인의 구형이 높게 나올 것을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특검은 기존에 이제 유죄를 전제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의 진행을 봤을 경우에 이제 특검이 세게 이제 구형을 할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어떤 혐의든 지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은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저도 사실 얼마나 구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은지가 얘기한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기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단 유죄가 선고되는 순간 굉장히 오세훈의 그 입지라는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네. 거고 게다가 특검법에 명문화된 규정상으로 이 사건 재판은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에도 좀 도구하긴 했습니다만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것이고 2, 3심도 3개월 안에 각각 끝내야 되기 때문에 길어봐야 1년여를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 사건 결심과 차후에 이어질 선고 공판에 달려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총 10번, 공표 3회, 비공표 7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고 비서실장 출신이었던 강모 씨로부터 강모 씨를 통해서 그 김한정 네, 지금 뭐 소위 말해서 후원자라고 그쵸. 알려져 있는 분이죠. 스폰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후원자. 보통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은 뜻이긴 합니다. 예.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앞서 이제 김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100만 원을 선고받게 된다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되고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특검법에 633 원칙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실제로 열릴 수도 있다. 뭐 물론 633 원칙이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는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은 약간 빠를 수는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우선 1심 결과가 중요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이제 검찰 특검의 구형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얼마 전에 명태균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썸네일감 아닙니까? 어느 날 명태균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오늘 썸네일 하려고. 야. 저희가 좀 조회수 좀 땡기려고. 예. 중요한 명태균 씨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오세훈은 유죄다. 그분 입장에서는. 예. 본인 입장에서 오세훈은 유죄다. 아이, 뭐, 볼 거 없어요. 예. 아이, 뭐, 확실합니다. 본인 재판장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게요. 예. 이건 너무 딱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명태균 씨의 주장대로,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유죄면 명태균 씨도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예, 물론. 본인은. 윤석열 김건희 사건에서는 다 이제 무죄가 나와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세훈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는 이제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좌진이었던 강모 씨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이었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인 행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행동이라고 하는 게 과연 분리될 수 있느냐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굉장히 관심 있게 마이크로하게 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당의 광역단시장이 이렇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특검 측에서 구형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구형량을 두고 당에서 보통 논평이 굉장히 강력한 방식으로 나오는 게 상례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 그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당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뤄줄지 이것도 관심 포인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다시 또 오세훈 시장에서 그 장동혁 대표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의원총회를 땡겨서 한다는 거죠. 당초 원래 내일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그리고 또 이 그 재선거를 바라보는 입장이 장동혁 대표와 그리고 새로 선출된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 전에 이제 어제 잠깐 사실은 본회의 전에 하는 의원총회라고 하는 게 길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뒤에 일정을 두고 앞에 무언가를 잠달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했다라는 정도의 좀 뭐라고 할까요? 그 형식적인 것이라는 좀 전망이 컸었는데 그게 어제 오후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7일 오후 2시로 일정 공지를 기자들은 다시 한 건데
있대요. 네. 그에 맞춰서 보면 오늘 꽤 긴 토론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원래라면 이 의원총회를 해달라고 했던 것은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국민의힘 안에서의 개혁파 성향 네. 의원들 모임이고 이분들은 원래 장 대표의 거취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월화수 사이에 상황 변화가 굉장히 많아져서 그러니까 전면적인 재선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 지금 오세훈 시장 측에 따르면 일방적인 최고의 결정에 따라서 서울까지도 재선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좀 위기의식들이 올라가서 이 이야기들이 더 주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장 대표 거취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무엇보다도 오늘이 소청 이제 그 네. 데드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뭐 이미 지도부는 결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그 소청 지역도 계속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처음에는 몇 곳이- 5곳이라고 다섯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정정을 6곳. 6곳이라고 했다가 어제는 또 장동혁 대표가 문화일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는 7 전북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전북은 왜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거인단 명부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뭐 그런 충북.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충북입니다. 아유, 네. 충북. 감사합니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지금 헷갈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역시 우리 구계영 기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충북을 추가했는데 또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라든지 SBS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남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대구 경남이 들어가. 예. 근데 대구하고 경남? 예. 그런데 또 동아일보랑 한국일보 보면 대구와 경남도 그 논리면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넣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어서 너무나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예. 숫자조차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예. 이것도 이따가 만약에 소청 최종적으로 뭔가 서류를 낸다면 그 어떻게 될지 서류를 봐야 봐야 될 것 되겠네요. 같습니다. 예, 예. 서류에 숫자가 9로 쓰는지 7로 쓰는지 6으로 쓰는지 5로 쓰는지 봐야 된다. 아. 근데 여기에 서울을 포함하는 거는 너무나 정치적으로긴 목적이 그 분명해 보이는 거 아니냐. 뭐 뚜렷하게 느껴지는 네. 거고 지금 아까 김은지 기자 얘기했지만은 기준 자체가 고무줄인 거 아닙니까? 그쵸. 어떻게 하루아침에 5곳이었다가 뭐 7곳이었다가 뭐 9곳이 얘기된다는 것 자체가 네. 이거 자체가 명확한 당내 기준도 없어 보인다. 예를 들면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선거구가 있었던 모든 지역에서 광역단체장 선거를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료한 입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정립된 의견이라는 게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당으로서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 정점식이는 당권파인 줄 알았는데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장동혁 의견을 달리내는 거야? 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정점식의 과거를 알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정점식은 검사 출신이고 실제로 어떤 업무를 오래 했냐? 공안통입니다. 공안통이어서 대검에서 공안 1과장도 했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2차장 검사도 했었고 예. 이게 공안 담당하는 차장 검사거든요. 나중에는 대검 공안부장까지 하고 퇴직한 사람인데 공안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공안 사범들 이렇게 선거 사건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네. 이런 것만 하는 줄 예. 알지만 선거 사범을 예. 적발하고 관리하는 게 최대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소청의 의미 선거 소송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것들 법률적으로 명시적으로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해.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봐야 장동혁 기각이야? 지도부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꼭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네. 원내에서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소청은 같이 하는 걸로 하는데 네. 선거 소청의 지도부 의미라는 의결로 것이 최고의 의결을 했는데 사실은 예. 소청이 선관위가 인용 가능성이 낮아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소송을 갈 것이냐의 문제인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공안통으로 선거 사범들 적발하는 전문가인 정점식 입장에서는 선거 소청을 통해서 삼정권 집회 여러 가지 의미들을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네. 그 선거의 당부를 다시 다퉈야 될 재선거로 가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인용이 되면 뭐 재선거할 수 있지만 기각이 되면 대법에 다시 또 법원에 다시 가겠다. 선고 소송을 예. 걸어야 되는 네. 상황인데 그게 과연 무익한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판단도 네. 하고 있다. 심지어는 무익이 아니고 유해한 게 아니냐라는 유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이랑 계속 지금 맞닿아가지고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 주제를 끌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거의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조작적이고 의도적인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심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말 우리 사회 공론장을 좀먹고 있는 음모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 지금 심지어는 재보궐선거로 국민의힘 의석수가 늘어서 110석이에요. 네. 110석이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할 말과 행보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무익 정도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보니까 무슨 핸드마이크까지 붙잡고 그 한 명이 막고 있어서 이분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집행을 불허하는 걸로 본인은 판단한다라는 거고, 어제 사실은 경력이 강제로 투입이 돼서 해산까지도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서울청에서는 당장 이제 장동혁 대표가 와가지고 이게 정치인들이 와서 막고 이러니 그거를 즉각 이행하기도 어려운 이런 형편이 돼서 어제 행안부 장관이 긴급 대국민 담화도 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좀 중재를 해보려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영 못 믿겠으면 그 시위대들이 그 들어가는 체육회 직원들을 국회의원이 같이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합의가 많이 됐고 그래서 들어가기로 했던 건데 정말 단 한 명 그분이 막아가지고는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좀 이게 그러니까 합의하고 중재된 내용을 한 명이 막는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분이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사실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 현장 상황이라는 것은 체육협단체들이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 아닙니까? 업무방해 혐의가 그냥 성립이 되는 환경을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좀 달라진 시대 환경들을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공원에 집회하시는 분들도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기 때문에 집회 시위 관리라는 것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끌어내는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대화 경찰을 다량 투입해서 최대한 체육회와 집회 인원들 사이에 뭔가 융화를 이뤄내고 화합적으로 소프트하게 해결하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것이지, 지금 현행범이 명백한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을 하더라도 하는 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 여성분을 올다르크라고 부른대요. 올림픽 공원에 있는 잔다르크다 해서 올림픽 공원 잔다르크 줄여서 이제 올다르크라고 이제 그 극우 커뮤니티에서 이분을 좀 추켜 세우고 있다 이런 건데요.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이분에 대한 이제 조사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거고, 폐가망신 된다고 했어요. 누가 했냐면 박정보 서울청장이 이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폐가망신하게 된다. 근데 또 이 폐가망신이란 단어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 발끈했어요. 근데 뭐 그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긴 하는데요. 주가 조작이면 폐가망신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튼 대통령도 이제 그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뭐 물론 지금은 시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주권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잖아요. 그래서 좀 섬세하게 접근해가지고는 괜한 반발을 일으키를 말을 안 하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경찰이 좀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거기서 뭐 중국 공안이냐 이런 조소와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그것도 올바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막 뜨고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권력 행사를 해야 되는 집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완전히 막 형해화 시켜가지고 존재감마저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이거는 경찰이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럼 굉장히 무용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공권력을 제가 21세기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나.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사실 영세한 협단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주류 종목들, 예를 4대 스포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협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적은 월급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월급을 지급하는 업무도 지금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무실에 들어가야지 격리 업무를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OTP 같은 것도 확보해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런 그들의 생존 문제까지 막아섰다는 점에서 올림픽 공원에서 집회하신 일부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스스로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선거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데 정말 다층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 관리 문제, 그다음에 선관위원들의 이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선거 사무를 누가 어떻게 관장하고 할 거냐, 이
구조 개혁과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쟁점들을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차제에 확실하게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일 이제 국조 계획서가 통과된다라고 하니까 그에 맞춰가지고는 이제 의결을 하고 그리고는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45일 동안 진행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좀 집중적으로 관련된 팩트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평상시에 기자들도 이렇게 취재하면서 막히는 구석들이 있을 때는 국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얻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선관위에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들이 더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특히 뭐 몰디브 뭐 7박 9일 출장 뭐 이런 깜짝 것들은 놀랐어요. 그러니까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예. 이탈리아, 뭐 피렌체, 뭐 그러니까 정말 감시받지 않는 조직은 언제든 이렇게 부패하거나 혹은 문제가 예.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매년 놀러 다녔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 그 제일국민 10명, 뭐 9명. 살피겠다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너무 없는데 굳이 그러면 정말 인원이 많은 곳을 가야 되거든요. 네. 아니 몰디브 대선은 우리가 꼭 봐야 돼요. 구경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고 싶네요.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서 몰디브 하와이도 대선. 좋아요. 하와이도. 나는 코타키나발루도 좋다고 생각해요. 제일국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는 많죠. 예, 하와이는 예. 꽤 되죠. 아니 그러면은 예. 선관위가 도대체 어떤 연유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느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정치인들한테 들어보면은 우리 이런 생각 못 하는데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은 선관위가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아, 선거법 위반으로 예, 사법을 예, 적발해서 예, 고발하고 예. 뭔가 처벌의 단초가 되고 그게 기초가 돼서 나중에 의원직이 상실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눈치 보기가 암암리에 있었던 것이고 제가 만났던 전직 의원 같은 경우는 한때 그 오부 요인이라는 선관위가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뭔가 헌법이라는 법률상으로 명백하게 독립성을 인정받으려는 듯한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의기롭게 여러 가지 선관위의 역할이라는 것이 현행 법령에 준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도가 아니라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오부 요인 같은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내쳤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심 불안했다는 심경을 얘기하더라고요. 선관위 무서운 언제든지 조직이다. 간에 지역을 다니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혹시나 해코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의심만 가지고도 정치인들이 함부로 선관위를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었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지금의 선관위를 괴물로 만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게다가 이제 우리가 선관위가 어떤 산물이냐면 그 60년에 있었던 이승만 정부 때 3.15 부정선거의 산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선거 업무를 관리 감독하다가 선관위가 독립적인 기구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고 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예를 들면 감사원의 통제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바깥에 있는 치외법권 영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실들 정치적인 현실과 그 제도적인 현실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선관위의 파행을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방치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맘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게요. 한 예. 결과 이렇게 놀러 다니고 선거 때 휴직하고 그 채용 비리 휴가 사실 가고 있었던 채용 비리, 문제였고 예. 소쿠리 투표 뭐 아. 뭐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다. 이제 차제에 확실히 뜯어 고쳐야 된다. 개혁해야 될 대상이 선관위였다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